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안전벨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큰 흔들림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그런 전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만 해도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외국인도 또 매도로 전환을 했죠. 이런 모습이 미리 좀 예견됐던 것 같습니다. 9월 첫 거래일 미국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지표들을 보니까 미국의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시장을 둘러싸는 모습이었고요. 문제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 오늘 조금의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9월 시장 역시 쉽지 않을 거라 이야기가 많았는데 역시 9월 초반부터 좀 흔들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월초만 되면은 시장이 강하게 흔들리면서 지난달의 악몽을 재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의 빅스지수, 공포지수로 뜻하죠. 33%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나 이러한 민감한 지표에 크게 흔들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 준비해야 할지 하나씩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자, 반도체가 무너져도 여기에서도 솟아날 구멍, 솟아날 그런 업종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어려울 때 방어주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통신주로 한번 시장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중국 화웨이가 애플의 아이폰 출시와 함께 화웨이도 폰을 공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맞불 장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휴대폰 관련 기업들 어떻게 움직임 보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LG화학과 함께 이제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 관련 기업들 최근에 이제 좀 슬금슬금 올라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대기업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밸류업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중간 점검하면서 투자 방향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우선 간밤 미증시 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증시는 9월 첫 거래일을 급락세로 시작했는데요. 9월 약세장에 대한 경계감이 대형 기술주 투매 현상을 촉발하고 신규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하며 지난 5월 이후 폭락세는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추가로 풀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도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급락하면서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락했는데요. 엔비디아가 9.5% 하락하며 하루 동안 시가총액 약 2천억 달러가 증발하면서 미국 기업 역사상 이를 최대 시총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이 8%, AMD가 7%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7% 급락하였고 이외에 M7 종목들도 모두 하락 마감되었는데요. 이러한 급락을 이끈 가장 큰 이유는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악화된 PMI 쇼크 발표였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이 줄고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강해진 탓입니다. 이에 따라
9월 피컷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 6일날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 전까지는 큰 변동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증시는 9월 첫 거래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9%가량 급락을 했다는 것도 우리 시장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급락 영향을 받아 일단 하락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국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관망세에 눌리며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면서 투심을 억누르는 흐름이었는데요. 한 달 전 미국 경기 침체 우려의 시발점이었던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었고 하루 쉰 미국 시장의 경기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의 급락이 어떻게 진정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8월 급락 이후 재차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ISM 제조업 지수도 재차 악화되는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지난 8월 급락장의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일 BOJ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엔화 강세에 따른 엔캐리트의 성장 가능성이 또다시 발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9월은 전통적으로 주요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시기로 1928년 이후 미국의 S&P 500 지수가 9월 하락 확률이 55%였고 월별로도 마이너스 0.7% 수준으로 1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최근 기대했던 대부분의 이슈들이 지나가고 9월 금리 인하까지 마치면 하락을 유발할 재료 발생 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 AI 거품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지난달의 공포가 또 다시 들이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또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양상까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유의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들, 여기에서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큰 흔들림이 나왔고 뉴욕 증시가 9월 초부터 굉장히 큰 하락을 나타냈는데 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희가 이슈를 가지고 또 투자 전략,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을 짜봐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의 안전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의 수장이 배터리 안전 우려 문제를 언급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 안전성을 가졌다고 평가했죠. 세계 곳곳에서 전기차 화재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전고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는 과연 2차 전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데 오늘 아마 반도체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좀 선방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좀 이야기는 나눴지만. 네, 계속해서 시장이 약간 빈집 찾기, 수급이 좀 없는 곳으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들도 있어서 이번 달에는 또 전고체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R&D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관련 지원책을 또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에도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전고체 관련 종목을 가져왔고요. 사실 이제 어제 제가 들고 왔었던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쪽 관련 종목
종목들은 네. 테마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업황이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측면을 제가 그러게요. 좀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좀 테마성으로 한번 볼까 해서 가지고 온 이슈라고 어제는 볼수 2차전지 있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회복이라고 말씀을 결론을 딱 지어주셨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미 대선이 변수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찝어드렸는데요.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 쪽은 한번 보면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배터리 4대 요소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이라는 액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고체로 바꾸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화재 위험성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정부 쪽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에 지금 지원 R&D 예산안을 좀 더 네.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금 정부 쪽에서 당정 쪽에서 나왔었던 임시 그런 방안들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전기차를 지하 지금 주차장에 대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상 주차장에다가 대는 것부터 해서 이 전력선 통신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를 확대하자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네.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임시 방편, 언발의 그 오줌 누기격 그런 방편밖에 되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전기차로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 방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이런 여러 이제 문제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배터리 품질 자체가 네. 좋아져야죠. 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안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이런 배터리 관련 예산안이 16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2028년도까지 전고체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지원에만 1,17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많이 합니다. 늘었네요. 그런데 이 수준도요. 중국 정부의 배터리 지원 규모의 약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제 배터리 지원책에 대한 확대 방안들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9월 초쯤에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종합 대책도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테마성 수급은 시장에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이제 한중일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장 관련해서 대격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점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요.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도에 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0년도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를 연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1000여 건의 특허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BMS 관련해서 특허 건수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사실 선점을 하고 특허권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일본이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ATL 역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1위 그 배터리사이기도 하죠. CATL 역시도 2027년도부터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소량 정도는 일단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30년까지 중국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 지금 기술력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오고 있고 언제쯤 양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일본, 수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좀 늦은 건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배터리 3사 기업인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이 이러한 전고체 네.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양산 시점이 빠르면은 2027년도에서 2028년도 정도 경우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빨리 양산을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오늘도 관심주로 가지고 왔는데 삼성 SDI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 SDI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어쨌든 배터리의 안정성이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이 투자나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 중국과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중요하겠고 이것에 또 실제로 양산되면서 공급하는 공급체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관련해서 그럼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안에서도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좀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체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고체 관련 기업들이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사건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전고체 관련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어제 가장 큰 반응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는 EV 첨단 소재였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2,690원대를 터치했고요. 또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던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봉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정규장에서 15%가량 상승을 했다 그 상승분을 반납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I겠죠. 어제도 0.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었는데 최근 기관의 매수세, 외국인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8월 21일 이후에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4%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0일 날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52,000원대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됐습니다. 특히나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시연하다가 어제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위 레너테크 역시나 최근에 상한가를 터치했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요. 이로 인해 어제는 6%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고체 섹터 안에서 보더라도 최근 많이 상승했던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부각을 덜 받았던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고체 섹터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확인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흐름 봤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상승 탄력을 한 번씩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변동성이 있는 그래도 좀 주가 상승력이 잘 나오는 작은 걸 볼까요?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형주 중에 네. 삼성 SDI 같은 걸 볼까요? 일단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골라 드시라고. 예. 대형주도 둘다 가져오셨나요? 가지고 오고요. 중소형주도 가지고 좋아요. 왔는데요. 그중에서 큰 거 일단은 먼저 볼까요? 가장 먼저 좀 양산이 빠른 삼성 SDI SDI.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2026년도경에 그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꿨습니다. 왜 바꿨나 봤더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준비하던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제 종류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물체가 고분자계가 있고요, 황화물계가 있고 산화물계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그러게요. 개념이라고 세 가지가 있네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고분자계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원래는 이제 상용화도 하고 양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 바꿨나라고 봤더니 이 고분자계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요, 리튬 이온 전도체가 낮지만 개발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양산이 좀 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온 전도도가 낮게 되면요, 배터리 출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충전 성능 역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품적으로 봤을 때는 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이제 대부분 뭐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황화물계 전고체 지금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에 삼성 SDI는 이 양산을 지금 앞두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고분자계를 먼저 양산하려다가 이제 우회를 했기 때문에 2030년도 경에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고요. SKO는 그 사이인 2028년도경에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니까 관련 이슈들 보실 때 이 개념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정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뉴스 기사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해 3월에는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SDI 연구소 내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인 S라인을 구축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난해 이제 6월부터 시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시제품을 지금 현재 샘플을 만들어서 공급사들의 지금 샘플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샘플을 공급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거요? 그 B샘플을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B샘플을 뭐
해외 뭐 유명 슈퍼카 업체들 페라리나 포르쉐 이런 데에다가 보냈다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그럼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샘플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테스트만 테스트를 하는 일단은 거예요? 해보자.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서도 우리는 샘플을 먼저 보냈었잖아요. 그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테스트를 같고요. 통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네. 일단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품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테스트 해보자라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상용화 시기까지는 2027년도 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해 2024년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2년 뒤에 2년 상용하니까 반 정도. 그런 네.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제 그런 완성차들이 굴러갈 수 있는지 전기차들이 굴러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검증하는 자체 그런 테스트를 할수 있겠군요, 시기가 그걸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샘플을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이 이제 기존의 이런 이제 전해질로 만든 배터리보다는 좀 너무 비용이 비싸다라는 네네. 평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업계의 내용들을 또 살펴보니까요. 불과 6, 7년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셀 가격 역시도 킬로와트 시당 $400를 넘겨섰지만 현재는 $100 아래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역시도 초기에는 이러한 프리미엄이 좀 붙게 돼서 네. 전기차나 항공력으로 채택이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가격 하락 이후에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비용적인 측면은 계속 향후에 좀 다운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어쨌든 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나오면 가장 대장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에 대해서 좀 방향을 바꾼다거나 경기가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좀 정책을 변화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일단은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그만큼 뭐 실탄이나 자금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거겠죠.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는 작은 종목 하나 볼까요? 네, 오늘 저는 또 필에너지 가지고 왔는데요. 필에너지. 삼성 네. SDI를 말씀드렸으니까 삼성 SDI와 또 관련성이 있는 전고체 배터리 중소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필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이 기업의 2대 주주가 삼성 SDI고요. 네. 지분을 14%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사실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상장사 중에 필옵틱스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필옵틱스의 2차 전지 사업 부문이 2020년도 경에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업 공개 당시에도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청약 증거금을 모으면서 코스닥에 작년 7월 상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공모가 부근이거든요. 사실 그 종목들이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부근까지는 떨어졌을 때 저평가됐다라고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관련 또 수급이 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 거진 테마성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네네. 특히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필에너지 역시도 지금 수급적인 사실 부분들만 봤을 때 8월 지금 말부터 대량 거래량이 한번 크게 붙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스티킹 장비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파일럿 라인 가동 중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동 라인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전고체 관련주, 단순 테마가 아니라 관련주로 보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단기 고점이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을 넣어놨다가 다시금 거래량이 붙어주는 시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필에너지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필에너지도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형 종목으로 수익을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하실 때는 필에너지 보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급도 탄탄한 모습입니다. 주가도 탄탄한 모습 어제 확인하셨죠. 삼성 SDI까지 필에너지 두 가지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전고체 배터리 함께 포착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대표적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고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통신주의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데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연말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SKT는 연말에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는 등 AI 산업 확대로 인한 시장 확장도 기대됩니다. 가치주를 넘어서 성장주를 향해 달려가는 통신주.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통신주의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통신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네. 시장을 어쨌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나 오늘 또 네.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 9월 시장 안 좋을 거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아니나 다를까 9월 첫날부터 미국 시장이 무너졌거든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일단은 8월 달에 우리가 한번 크게 그 네. 블랙 먼데이를 한번 맞이했잖아요. 그런 이제 후유증이 좀 더 그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한 9월, 10월 경에는 네. 증시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확실한 호재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네. 악재에 조금 더 증시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토대로 결국에는 연준 쪽에서 이 금리나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또 추석 세고 나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시가 좀 혼란 속에서 혼조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네. 우리가 그러면은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통신주 같이 전통적으로 좀 방어주 섹터로 구분되는 통신주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뭐 네. 미국도 그렇고. 맞습니다. 제가 어제 증시를 보면서 느낀 거는요. 증시의 지금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좀 탄탄한 네, 움직임을 그래도 보여주고 좀 있어요. 견조한 것 네, 같아요.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증시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네네. 기관이나 외인 수급의 러브콜을 받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종목에 대한 매력도가 그렇게 크게 많이 와닿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또 생각보다 꽤 많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네. 시장에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수출이 호실적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밸류 관련된 종목들 주주환원책, 주주 환원책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그 금융주나 통신주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증시 방어 해지용으로 그쵸? 흘러가는 네네.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같이 불안할 때는 한 종목 정도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트에 안정적으로. 넣어두시면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증시 흐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통신주 쪽을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나 이제 고배당에 대한 주가 방어력이 높아서 매력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편인데요. 실적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2분기 관련해서 실적 브리핑 도와드렸었는데 이 실적이 가장 그래도 통신주 중에서는 좀 탄탄하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2분기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소폭의 또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뭐 주주하는 모멘텀만 붙어주면은 주가상 탄력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KT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LG U+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3사 중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이 통신주들 보면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LG U+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행보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요. 지금 4개 분기 연속으로 그 손익이 좀 감익한 부분들도 있고요. 실적 반등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관 그런 투자자들의 리포트들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는요. 영업 전산 시스템 비용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실적 반등이 더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는 좀 되어야지 이런 실적이 반등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통신 관련주 공략하실 때 단순하게 고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으로 들어가야지 하시기보다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따지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보니까 지금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통신 3사 배당률이 5%에서 6% 정도 됩니다. 여기서 자사주 소각까지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함께 흐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통신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럼 통신주들의 주가 흐름 어쩐지 먼저 체크하고 바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통신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부각을 받는 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통신주입니다. 우선 어제 시장에서 통신 관련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5가지 종목은 코스피 통신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3%가량의 강세, KT도 2.8%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KT는요, 4만 원 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꾸준하게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난달에부터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KT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도 제시한 만큼 매력도가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2.3%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다시금 올라섰습니다. 56,500원대에 어제 마감을 했는데요. 6거래일간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12월에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적용이 될 데이터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죠. 지금 통신주들이 AI 시장 확대에 발맞춰서 지금 투자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가장 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 SK텔레콤입니다. 어제 또 좀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LG U+의 상승이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최근 2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두 종목의 통신주들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반면에 LG U+ 같은 경우에 0.3%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덜 부각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저점도 꾸준하게 낮아지면서 10,000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제는 시장 자체 통신주들의 매력도가 부각받으면서 1%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통신주들 가운데서도 매력도가 부각받는 종목들이 있고요. 매기세도 조금 다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통신주들 어제 또 때마침 상승을 했어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통신주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외국인 기관은 뭐 어제 미국이 떨어질 거 예상을 했나 봅니다. 알고 있었나 봐요. 자, 네. 그러면은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통신주 볼까요? 일단은 SK텔레콤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SK텔레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유일하게 지금 전년보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개선됐어요. 있다라는 네.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가동률도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이고요. 클라우드 수주 역시도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회사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이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11% 정도 증가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서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흐름을 또 보니까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이 단순하게 이제 통신 관련주로,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로 보기보다는 AI, 그러니까 성장주로도 우리가 좀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살펴보니까요. 오는 12월 달에 엔비디아의 AI용 반도체를 적용한 데이터 센터를 또 열 예정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AI 관련된 사업 모멘텀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면은 AI 어쨌든 최근에 오늘 시장도 그렇지만 네. 엔비디아에 대한 고점 논란 그리고 AI에 대한 회의론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주가 부양에 힘은 못 받았지만 네. SK텔레콤이 AI 사업을 하지만 추진하고 있지만 주가의 수혜는 못 받지만 네. 이런 게 혹시라도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별로 상관없을까요? 이 SK텔레콤이 뭐 AI 사업도 당연히 연관성이 있지만요. 최근에 그 정고점을 돌파를 시켜줬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보니까 양자 쪽으로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양자 기술 관련해서 예타 그래요? 면제 그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SK텔레콤이 퀀텀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양자 분야의 기술 및 부품 기업들과 이 퀀텀 얼라이언스를 설립을 했고요. MOU도 과거에 또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퀀텀 얼라이언스 이름이 바뀌어서 엑스퀀텀이라고 이제 이름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한 기업들을 보니까 SK텔레콤과 지금 SOS랩, 엑스게이트, 우리로, KCS, 노키아, IDQ 코리아 등 총 7개사가 여기 참여를 했는데 네네. 최근에 양자 그 관련 기업들 상승세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이 그 퀀텀 얼라이언스에 포함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가 양자 쪽 모멘텀이 있구나. 최근에 그렇게 예. 올라갔었다는 거 그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뭐 AI 쪽으로는 일단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업성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고 수익으로 지금 기결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SK텔레콤 지금 52주 신고가로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게요. 전고점 구간대
구간대까지 올라오는지 흐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AI뿐만 아니라 양자 쪽에 모멘텀 사업도 있으니까 요거 관련해서 실적 개선되고 있는 거 쭉쭉 52주 신고가. 일단은 그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SK텔레콤 먼저 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한 종목을 일단 아까 뭐 배당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네네. 때문에 사실 그 통신 3사 중에서 배당이 가장 좋은 기업은 LG U+입니다. 6.6% 정도 주거든요. 그다음이 이제 SK텔레콤, KT인데 이 KT가 자사주 소각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주주 환원까지 고려해 보면 사실상 한 7.1% 수준의 배당 수익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KT 쪽에서는 또 자회사가 부동산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KT 에스테이트라는 지금 부동산 자회사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여 쪽에서. 그래서 내년에 특별 배당금으로 지급할 또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2025년도에서 이 자회사 쪽에서 부동산 분양 이익이 어느 정도 지금 규모가 예상이 되냐면 한 5천억 정도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서 2026년도 각각 연간 2천억 이상의 이제 자사주도 매입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연간 주주 이익 환원 규모가 7천억 이상이니까 사실상 이 주주 환원 규모에 있어서는 SK텔레콤보다 KT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력도가 있고요. 또한 이제 AI 쪽 관련해서는 KT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이제 좀 그 전략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AICT 컴퍼니라고 해서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합쳐진 그런 이제 컴퍼니라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사업 그런 투자 전략에다가 넣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이제 6월 달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클라우드 IT 분야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르면 이달 중에 또 세부적으로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월봉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KT가 지금 주가가 신고가로 지금 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 2027년도 에는 이제 57,000원 구간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4만 원 구간대인데 주가 회복세가 좀 더 나와주게 되면 48,000원에서 5만 원 구간대까지 강한 상승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추세 상승 구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려보시면서 KT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 KT와 SK텔레콤 하나씩 봤는데 뭐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대기업들도 주주환원 정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정책들 계속 내놓으니까 뭐 KT나 SK그룹도 주주환원책 이런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계획들을 발표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것 모멘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리포트 그리고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00억 원대 스몰캡 종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SK증권의 한컴 라이프케어는 제목을 안전을 책임지다 전기차 화재까지라고 달았습니다. 제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동사는 각종 안전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소방 분야에 납품하는 공기호흡기고요. 그리고 국방 분야는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로는 방독면 등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요. 또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안전 피복과 장구류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 같은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따로 달지 않았네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사는 지난해 말에 K5 방독면을 수주했는데요. 이 수주한 분량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로도 납품처를 확대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한 기업이 국가, 즉 국방 분야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의 확실한 레퍼런스가 됩니다. 이 때문에 또 K방산의 인기도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해외 납품처 확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리포트에서 보고 있었던 거고요. 또 최근 국내적으로는 소방 분야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안전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신규 규격을 발표했을 때 여기에 맞춘 제품을 선제적으로 미리 출시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소방 분야에서는 소방 장비를 풀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산업용 안전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 업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동사는 또 향후에는 전기차 화재 쪽으로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진압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침수조를 이동식으로 그리고 접이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동차 위에는 질식 소화포를 덮어서 확실하게 초기 진압에 나선다는 겁니다. 또 동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에 설치할 수 있고 유지 보수도 간편합니다. 이렇게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 가격대도 경제적이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 진압 부문에서도 향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몰캡 종목인 서울바이오시스, 다룬증권사는 키움증권이고요. 위콥 LED의 채택이 증가하는 것이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광반도체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문 업체인데요. 자외선인 UV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까지 모든 파장대를 기반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제품군은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서 매출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자동차 LED, 조명 그리고 BLU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칩을 만들어서 서울반도체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바이오시스 마찬가지로 스몰캡군 종목이다 보니까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따로 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보시죠.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위콥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위콥 LED 기술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어서 주목되는데요. 위콥 기술은 광반도체가 전극을 연결해주는 와이어 없이 생산되는 기술입니다. PCB의 크기도 줄여주고 LED의 크기도 줄여주다 보니까 설계 측면에서 상당히 자유롭고요. 비용도 절감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동사의 이 LED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특히 차량용 LED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개 이상의 모델에 채택이 되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2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개선세는 가팔라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9월 첫 거래일부터 힘들게 출발했습니다. 급락 배경은 최근 반등 랠리 이후 차익 실현과 엔캐리 청산, 불안 재점화, ISM 부진에서 기인했는데 8월 초에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침체 내러티브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전반적인 8월 IMS 제조업 7월 포인트에서 반등했으나 컨센은 소폭 하회했고 그 안에 세부 항목인 신규 주문, 고용 부분은 개선되는 등 혼재된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이 시장의 판단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의 부진을 주식시장에서 가장 신경 쓴 듯합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신규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수 있다고 보고 엔비디아 등 AI 업체들도 전방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익성 불안은 극복할 수가 없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ISM 신규 주문의 향방이 증시 입장에서 중요해진 셈인데 이것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장과 실물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선제적인 인하로 받아들여진다면 과거처럼 기업 구매
담당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신규 주문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고 증시 또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침체가 현실화되지는 않고 소프트 랜딩에 그칠 것이며 연준의 금리 인하도 선제적인 인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8월 초 폭락장 이후 회복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주 목요일 ISM 서비스업 PMI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 실업률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상황의 반전은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하방이 열려 있고 8월 초 폭락이 원치 않게 만들어준 내성과 합숙 효과가 장중에 얼마만큼 발현되어 하락을 제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전 뉴스입니다. FDA 인증은 보증지표, 렉나자 뒤를 이을 국산 신약 기대감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ABA 바이오,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등이 있는데요. 바이오주들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에서 꽤 자유로운 테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대형 섹터 중에서 추세를 가장 잘 살리고 있고 종목별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곧 유럽 종양학회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해리스가 경합주 3곳서 근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우리바이오와 오성 첨단 소재가 관련주로 있고요. 9월 10일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정 매매도 가능한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도 지금 하방 압력이 거세기 때문에 미국 대선 주로의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의 갭이 너무 크게 떠버리면 쫓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상대 후보들 관련주에 한해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오늘 장 출발도 이제 12분 정도, 11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출발 전에는 안전벨트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큰 낙폭이 예상되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 반도체 지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9월 시장이 안 좋을 거다 그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9월 첫 거래일 이 연휴를 쉬었다가 미국 시장이 하루 늦게 시작을 했는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 됐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위축 국면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이제 FOMC 9월 회의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데 이것은 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모멘텀들이 없다. 여기에다가 AI에 대한 회의론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겹겹이 악재에 쌓이면서 9월 첫 거래일이 급락했습니다. 우리 시장 여지없이 이 여파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출발 준비 더 단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지 개장전 탑3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좋지 못하게 시작될 것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뉴욕 증시가 좀 많이 조정 좀 받았고, 그에 대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내려왔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10% 가까이 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사라진 돈이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 370조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지금 120조니까 SK 하이닉스 한 3개 회사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좀 우려감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BOJ죠. BOJ 쪽에서 얘기가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더 꺼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이제 뭐 시장에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을 해 나간다면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8월 달에도 우리가 한번 또 경험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애플 아이폰입니다. 애플 아이폰 16이 지금 현재 발표를 9월 10일 날 하는데 네, 근데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웨이 쪽에서 폴더블 폰인데 3단으로 접어주는 이제 폴더블 폰이에요. 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또 좋아하는 또 매니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원래 만들려고 했던 이제 물량보다 좀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추가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게 AI 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가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LG 이노텍이라든가 BH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자화전자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의 반등 흐름은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미용기기 부분들입니다. 미용기기라든가 지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판매량이 전 세계 판매량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용기기를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영업이익률 마진조차도 적게는 40%, 많게는 5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해야 되나 너무나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서 최근에 매출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EPS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쪽도 계속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임 쪽인데 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00억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넷마블이라든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최근 조정을 받을 때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게임주들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 오늘 또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가 스탠스를 우리가 어디를 좀 공략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지에 대한 스탠스를 확실하게 좀 가져간다면은 이런 시장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애플 그리고 미용기기 게임 쪽까지 좀 섹터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희섭 위원님은 세 가지 개장 포인트 어떤 거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중소형 K뷰티의 재강세가 또 시작됐습니다. K뷰티의 끝나지 않은 시세, 2,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서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가는 모습입니다. 실리콘2가 그 대장주고요. 실리콘2가 지금 미국에다가 모이다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모이다. 그래서 K뷰티만 모아놓은 편집샵을 지금 그 미국의 중심부에다가 딱 들이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인 오프라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K뷰티가 미국의 심장을 뚫고 들어간다. 그동안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제 완전히 눈을 돌려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동양인과는 피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걸렸을 뿐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역시 뛰어났다. 서양인의 피부에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래서 인디 브랜드 타일중국 타일면세점 트렌드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특징적이고요. APR이나 삐아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주의 강세입니다. 정말 오랜만이고 반갑죠. 지금 이게 안팎으로 아니면 양쪽으로 여러모로 계속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이 에틸렌, 이 지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것을 마구마구 뽑아내면서 공급 과잉이 됐는데 중동마저. 중동은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이제 자신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야, 우리 뭐하러 나프타를 수출해? 우리가 끓여버리자. 기초 유분까지 뽑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LG화학, 한화케미칼,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
지금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의 빅딜설까지 나돌고 있었거든요. 이거 통폐합 통해서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얘기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 금호석유가 롯데케미칼의 시가총액을 30년 만에 역전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운스트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금호석유를 비롯한 다운스트림을 노려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2차전지가 급락을 하는 가운데 이런 유틸리티 업종 아니면 시클리컬 업종으로 대전환 가능성도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큰증권 테마의 초강세입니다. 자, 지금 국회가 전 임기가 지금 끝나면서 다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안들 다시 한번 지금 나오게 될 텐데 김재석 국회의원 아주 젊은 그리고 도봉구에서 당선이 된 국민의힘 거의 유일한 의원이죠. 토큰증권 법제화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오늘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까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옥션과 K옥션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증권사들이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플랫폼을 만들어놨는데 법안만 발의되면 됩니다. 그럼 이제 HTS, MTS에서 조각 투자 가능하게 되고요. 아마 증권 방송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조각 투자에 대한 전문 방송도 생길 것이고요. 밑에 하단에 조각 투자가 지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롤렉스라던가 샤넬백의 오늘 조각의 가격이 계속해서 시세가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게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법안만 통과되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서울옥션, K옥션이 대장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오늘 또 시장에서 그래도 좀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업종들, 섹터, 테마들을 좀 골라주셨어요. 자, 양시장 일단 뭐 출발 상황 좋지 않습니다. 큰 개파락으로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을 체크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 4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개장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뉴욕 증시의 급락세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시장이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지수 굉장히 깊게 눌리면서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2.8%가량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2,590선 내어주는 모습, 코스닥도 3.4%가량 밀리면서 734포인트 선까지 주저앉은 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우리 증시 지수단을 강하게 밀어내리고 있는데요.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은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사실 어제 흐름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역시나 지금 1위부터 5위권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10% 이상 눌린 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15만 1,200원대에서 지금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3.8%가량, LG 에너지솔루션 2.9%,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이상. 지금 전반적으로 2에서 3%가량의 내림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시장 지수단을 이기는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KB금융이 오늘 0.6% 상승 출발한다는 게 괄목할 만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 PBR 관련 기업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완성차, 제약바이오 일제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게 된다면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2% 이상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알테오젠이 어제 시가총액 1위 다시금 재탈환했는데 오늘 4% 이상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도 3.6% 그리고 엔캠도 3% 이상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모두 다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10위권까지 모두 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선 리노공업이 다시 11위권으로 밀려나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없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가켄바이오가 4% 이상, 삼천당제약도 5% 이상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9월 4일 수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9월 첫 거래일에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초에 블랙 먼데이만큼의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큰 낙폭이 나왔고요. 자, 미국 시장이 좀 최근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엮이고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급락이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8월 초에 이어서 9월 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시장을 한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뭔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분위기도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서 미국 증시의 급락세 우리 시장도 그대로 받아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 넘게 급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 넘게 하락하면서 지금 7만 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7만 300원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가 8% 가까이 큰 낙폭을 보이면서 15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한미반도체도 8%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수페타시스 아직 가격이 잡히지 않습니다. 훨씬 큰 낙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2차전지 할 것 없이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코스닥도 3%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장 출발 어려운 상황인데요. 더 자세하게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미국 중앙은행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악재에 시장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다 2에서 3%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8%가량 하락하면서 2,589선, 코스닥도 3% 이상 빠지면서 737선에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이죠. 이 톰리가 향후 증시에 대해서 8주간 시장은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시장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25위권까지 상승부를 끄면서 출발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다는 것인데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2.9%가량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10%가량의 낙폭이었는데 현재 구간 7%가량 하락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사실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대안으로 떠올랐던 게 바이오와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차 전지도 맥을 못 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삼성 SDI도 3.9%, 포스코홀딩스도 2.8%, 포스코 퓨처엠도 3%가량 빠지면서 역시나 2차 전지도 일제히 밀리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하락과 비교한다면 버텨주지만 그래도 1에서 2%가량의 내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산에서 지금 방산과 관련된 자동차를 선보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스 1.7%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영국에서 또 허가를 받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2% 이상 빠지고 있다는 점도 시장을 좀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는 건요. 금융지주사들인데 메르츠 금융지주가 0.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은 1.2%, 삼성생명도 1.7%가량 내림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들도 좋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2.3%, 네이버도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LG전자가 1%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지금 AI가 탑재된 또 노트북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시장의 주목을 받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오늘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은 25위권 일제히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을 보게 된다면 우선 파란불이 굉장히 짙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도 2% 이상 빠지고 있고 2차 전지 대장준 에코프로 그룹주도 2% 이상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해 관련 기업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 속에 강한 상승이 나오던 엔캠이 4%가량 빠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SPSP가 4% 이상, 이오테크닉스도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시장에서 버텨주는 건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 유일하게 지금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0.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CJENM 같은 경우에도 0.4%, 솔브레인은 1.9% 하락하면서 지수땀보다는 그래도 낙폭이 그다지는 깊지 않다는 모습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상황은 어떨까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통신주가 버텨줍니다. 통신주가 0.02%가량의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가스 0.9%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금융도 0.9%, 증권사도 1%가량 하락했지만 지수 대비에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일제히 하락 출발했고요. 지수단도 버텨주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시장 속에 전문가들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 낙폭은 그나마 좀 줄이고 있습니다. 2%대로 낙폭이 조금 완화됐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2.7%, 지금 3%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의 일은 아닌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00억 원 가까이, 기관이 47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800억 원 넘게, 기관도 200억 원 가까이 함께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조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보면 오늘 조금 올라가면서 1342원대, 어느새 또 1340원대로 올라와 있는 환율의 움직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선문 대표님과 시장의 분위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낙폭이 2% 넘게 좀 나오고는 있는데 또 외국인 기관은 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좋지는 않았죠. 뉴욕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우리 증시는 크게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지속되는 분위기여서 그 흐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갭 하락을 강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그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많은 매수를 올해 상반기에 했다가 또 최근에는 또 많은 좀 매도 물량을 좀 쏟아냈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정도의 이제 하락이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 물량이 좀 더 들어오지 않겠냐로 좀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이제 저점 매수가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고,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면 모든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좀 내려간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7%까지 조금씩 낙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6%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2%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흐름들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금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8월 5일 날 이제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만큼 다시 한 번 더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학습 효과 때문인지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갭 하락으로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매도보다는 매수에 좀 더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STO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테마주를 그렇게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핑거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들의 움직임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 일단 좀 금융사들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된 이제 지수가 두 가지가 9월 중으로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정확한 날짜는 픽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상승 흐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었죠. 대형 그룹사들의 지주사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했던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런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ST와 관련된 종목들, 일단 오전장에는 좀 강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지속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들 종목들은 또 손바뀜 현상이 좀 바뀌면서 다시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감하게 매도하기보다는
하나의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금 낙폭 과대를 보여주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매크로 흐름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내려갔다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런 좀 과도한 주가의 등락폭을 보여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 보이지 마시고 일단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해 나가면서 지금 어차피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뭐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또 매수를 해주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장 일단은 반도체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타격을 받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나 바이오도 그나마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자, 그럼 신 의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KTNG나 한국전력 같은 이런 그 방어주들이 그냥 방어력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한국전력, KTNG, SK텔레콤 이런 대표적인 방어주들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거는 유한양행이 지금도 플러스, 유한양행 우선주 아까 11%까지 오르고 정말 대단한 지금 상승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클래시스 지금 상승폭을 점점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지 않죠? 사모펀드가 이미 90% 이상 확보를 해서 상장 폐지 확정됐기 때문에 결국에 클래시스로 다 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클래시스로 지금 다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김재섭 의원 지금 주도로 지금 회의가 곧 열리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자들은 지금 다 모여서 인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야가 다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쉽게 통과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법만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 3년 전부터 지금 증권사들은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거 전문 지금 방송도 준비 중이거든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핑거, SK증권,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아, SM 순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핑거가 대장입니다. 16% 정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HTS, MTS에서 대체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다른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롤렉스 시계라던가 루비통 핸드백 가격이 하루아침에 등락이 저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 가치라는 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식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좀 자산을 나눠가지고 루비통이라던가 지금 뭐 헤네시 꼬냑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조각 투자를 해가지고 일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좀 시장의 방어가 되지도 않을까 그런 그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또 이제 트럼프가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이제 젊은층 공략한다고 말이 하나에 또 힘을 실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견이 없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트럼프, 그러니까 전부 다 밀어주는 지금 그 마리아나. 그래서 지금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오성 첨단 소재부터 시작해서 에머리지, 화일약품, 우리바이오까지 지금 초강세를 띠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테마와 그 어떤 유틸리티들의 방어 능력과 유한양행의 강세 지속, 그다음에 클래시스의 괴력,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에 어쨌든 힘든 상황인데 방어주 섹터에 힘을 넣어주면서 시장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 업종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을지 더 자세하게 곰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 섹터를 검색하는 그 섹터 내에서도 대부분의 섹터가 파란색 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은 오늘도 HBM과 반도체 섹터를 향한 검색은 뜨거운 상황입니다. 우선 트렌드포스가 삼성전자가 HBM3 28단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기술주들의 약세를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사 속에서 오늘 HBM에 대한 검색은 뜨거운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OLED 관련 섹터의 검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부터 모든 아이폰에 OLED 패널을 채택할 것이다라는 또 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그래도 OLED 관련 기업들로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함께 딥페이크 관련된 테마 움직임 오늘도 여전히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가 하락을 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기사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노동절 중간평가를 했는데 경합주 3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테마를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강한 상승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안 좋구나라고 느꼈던 게 품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라섬유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유통 주식 수가 10%에 불과한 양지사도 1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강세를 보이는 품절주들이 오늘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개별 이슈로 오늘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셀로메드 17%가량의 오름세, STO 모멘텀을 안으면서 오늘 핑거가 2자릿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핀텔 같은 경우에도 2자릿대 강세 11%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성 첨단 소재, 마리화나 관련 모멘텀 안으면서 오늘 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SCI 평가 정보라던가 그 여신금융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향해서도 매기세가 좀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권, 금융권에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로 인해 오늘 여신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TO 관련된 조각 투자 모멘텀으로 오늘 증권사들도 일제히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별 이슈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아이비전 웍스 지금 2자릿대 강세, 이와 함께 STO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갤럭시 RCM 오늘도 거래량 실리면서 9%가량의 오름세, 한화투자증권도 6%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리아나 관련 기업의 오성천담 소재도 거래량 4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7%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품절주로 신라섬유와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코데즈 컴바인도 대표적인 품절주고요. 오늘 거래량 강하게 실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6% 이상의 하락 추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133개밖에 없습니다. 장 초반에는 100개도 안 됐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제 힘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전환하면서 그나마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락 종목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박수범 대표님과 또 좋은 종목을 좀 미리 선별해 보겠습니다. 네. 앵커님이 지금 LG전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LG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보면 이제 IFA를 해가지고 세계 가전 박람회가 독일에서 열립니다. 열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지금 현재 오브젯이라든가 비스포크라는 이제 프리미엄 가전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이제 세탁기와 그리고 이제 냉장고와 대화를 하는 시점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이죠. 냉장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찌개를 좀 만들고 싶다.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은데 김치가 없네? 라고 한다면 바로 냉장고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식재료가 이 정도 있는데 김치가 부족하고 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김치 주문해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냉장고에서 바로 그 부분들을 주문을 해서 배송을 이제 받아볼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시장을 확실하게 변화를 좀 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1인 가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도 확실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IFA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자제품에 대한 내용들, AI 칩이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서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도 보면 이제 반도체 쪽이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지만 실적으로 40% 이상, 매출의 40% 이상은 전부 다 가전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런 독일에서 이제 이런 세계적인 가전 박람회가 하나의 좀
추세 변화에 상승에 하나의 트리거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뭐 간밤에 너무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멀티플을 받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갈 때 우리는 올라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무서워할 지금 이제 가격대도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렇게 박앤셀을 할 때 오히려 차분하게 좀 매수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좀 가져갈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외국인과 기관들의 러브콜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또 추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휴가 있다 보니까 뭐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져나갈 수도 있죠. 자금들이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지 일부 자금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지 이 부분들이 패시브 자금까지 빼면서까지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IT가 이제 끝났다, 반도체가 끝났다라는 비관적인 관점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좀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시고요. 자, 신일섭위원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코스피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지만 KTNG,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방어주 성격으로 좀 버티고 있고 뭐 신 의원님이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역시나 굿타이밍이다라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이제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진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면 미스터 마켓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시점에 거래 정지를 할 수가 있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분들은 편안히 쉬시는 거죠. 그러다가 인적 분할되면 또 그 재료로 그 상장일날 오를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분들은 아주 따봉이고 요즘 오늘 그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FN 가이드네요. 그렇죠? FN 가이드가 왜 눈여겨볼 만하면은 밸류업 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잖아요. 그 워딩이 뭐였어요? 제발 간곡히란 단어를 쓰셨거든요. 금융위원장이. 간곡히 부탁하는데 기업들이 제발 따라와 달라. 근데 따라온 종목이 0.2%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9개가 지금 밸류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유일한 코스닥 종목이 FN 가이드예요. 예고 공시가 아니라 실제 실행 공시를 낸 기업은 딱 9개밖에 없고요. 그중에 유일하게 코스닥 종목은 FN 가이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FN 가이드가 유일하게 코스닥 종목 중에서 밸류업 계획을 내놓은 회사다. 그리고 전체로 따져도 코스피의 키움증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내놓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FN 가이드는 충실히 지금 정부의 그 내용에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막 이끌려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나서서 FN 가이드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닌가. 차트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유한양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유한양의 고민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든 10%든 40%든 항상 수익 내는 거는 즐겁고 익절은 옳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여기서 조금 이제 수익 실현 관점에서 다가서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도 좀 눈여겨볼 만하죠. 그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이거 파라시스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여권제라든가 이런 거 실시할 거거든요. 엔진 여권제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 같이 이제 뭐 충방전 관련해가지고 좀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뭐 여권 이력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 표시를 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계속 부각을 받을 건데 그리드 위즈도 지금 그거의 하나로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드 위즈까지 한번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장 장출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핵심 키포인트 두 분이 좀 해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범 대표님은 어떤 키포인트 잡으셨어요? 네, 저는 뭐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반도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반,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반과 기대감이 좀 높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또 IBM 쪽에서도 지금 이제 AI 칩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전자의 이제 전략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게 되자면 우리가 이런 과대한 낙폭은 빅세일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저점 잡고 상승 분위기 만들어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 좀 우리 투자자분들 생각하시고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 여전히 굳건하게 반도체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계시고요. 자, 신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키포인트 잡으셨나요? 네, 배전반의 몰락, 익절은 항상 옳답니다. 제가 배전반 둘이 이제 진흙탕에 빠졌기 때문에 그 시속 게임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 드렸죠. 진흙탕에서 시속 게임에서 누가 팔이 올라오느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둘 다 진흙탕에 빠졌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 문제죠. 익절. 유한양행이 1등주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HK, 이노엔, 종문당, 보령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유한양행이 0.2% 빠지니까 뒤에 3등, 4등은 얼마 빠지고 있죠? 보령, 종문당 5%, 6% 빠지죠. 그러니까 뒤에 후발주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2등주, 3등주, 4등주로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이 조금 그러면 이제 뒷부분을 먼저 수익 실현하셔야 될 것 같고, 유한양행도 이제 익절은 항상 옳다. 1%든 2%든 0.3%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익절하시고 추석 연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장출발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좋은 해법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종목을 좀 솎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하락하는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종목들 가운데 시장을 이어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을 한번 옥석 가리기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KTNG 말씀드리겠습니다. KTNG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어떤 모멘텀 더 있을까요? KTNG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어주 중에 하나인 그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본업단, 그 담배 쪽의 사업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승하면서 매출 성장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살펴보자면 국내에 그 NGT 스틱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해외 쪽의 일반 관련 그 매출이 작년 기준 30% 이상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외 쪽, 특히 중동 시장 쪽의 그 수출 판매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는데 미국 시장의 진출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예전에 식료품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수출주로서의 밸류에이션도 가능할 볼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업 정책과 같이 동반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하게 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주주 친화 정책에 따른 그 배당 성향의 상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TNG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주주 환원 정책,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으면서 지난달 8월 한 달 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방어주로서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대안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출주로서의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수출 매출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신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3만 원, 손절가는 9만 3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NG로 오늘 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잘 한번 방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장 선발 종목으로 KTNG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시장, 9월 시장이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9월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KTNG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작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올해 들어 추진 중인 밸류업에 대한 첫 공시가 나온 지 어느덧 100일이 넘어섰습니다. 오전 시장의 주도주가 사라졌고 공포에 크게 흔들리는 이 시장 속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거래소가 이달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한 지가 이제 어느덧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거래소에서 아마 산출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KRX 지수라든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밸류업 지수도 기본적으로는 평가 지표를 이제 우선 그 지금 7차 자문단 회의를 한 5차 때 사실 요게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림을 보니까 우선 뭐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으로 주가 자산 비율 PBR 그리고 주가 이익률인 PER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 요 정도 하고 플러스에서 배당 성량 그러니까 주주 환원 성과를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량 자사주를 얼마나 소각하는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과 주주 환원 성과 크게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만드는데 보통 구성 종목이 우리가 밸류업 자체도 일본을 좀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게 일본에는 JPX 프라임 150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50개 종목을 여기에 넣어서 관리하는데 이걸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지수에 들어가는 거는 뭐 예상하기로는 한 100에서 150개 정도 종목이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국내 기업들도 밸류업에 대한 발표를 슬슬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포스코, 뭐 LG, 다양한 현대차 그룹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된 밸류업 지수 방안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밸류업 효과 때문에 수급 쏠림 현상이 코스피 시총 10위권 내에 일단 금융권에 모두 진입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시총이 벌써 35조, 28조가 됐어요. 네. 여기 보면 순위가 지금 각각 8위에서 10위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17위에서 18위에서 지금 한 10계단 정도 다 올라왔거든요. 각각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금융주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주는 우선 현대차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좀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배당 성량을 최소 25%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자사주도 3년간 3% 소각을 계속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선 뭐 이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LG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 LG그룹은 주 LG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네. 왜냐하면 주 LG가 이미 4분기에 기업가치 재고를 발표를 했거든요. 하면서 지난달 29일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공시를 보면 일단 5천억 정도 규모의 LG전자와 LG화학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3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 LG 주가도 좀 움직일 거고 LG전자와 LG화학 주가를 5천억 규모를 매수를 해버리면 시장의 유동 을 좀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개의 기업은 약간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포스코 그룹도 이런 뭐 행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초기에 요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우선 지금과 같은 오늘도 굉장히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9월 장세에서는 약간 반사이익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면 물론 반사이익이요? 이익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반사이익이면은 뭐 지금 좀 전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0대 그룹의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바라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각 변동을 보면 네. 나타내려면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자체 발광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거를 LED하고 OLED로 구분하는데 네. LED TV는 반사판이 있어서 네. 자체 발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뭐냐면 자체적으로는 힘이 없는데 수급 상황 때문에 기타 환경 때문에 주가가 뜨는 거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수에 편입되거나 네. 수급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가는 형태는 자체 발광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사판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밸류업 지수는 저는 그 정도의 규모로 보셔야 되고 실제 이제 지각 변동이 되려면 자체 발광이 돼야 되죠. OLED가 돼야 그렇죠. 네. 본인 실적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죠. 네. 현대차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지금 좀 떨어졌지만 본인 실적도 좋은데 수급도 몰렸어요. 네. 그러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판 효과 네. 정도로 시장을 읽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0위권에 안착을 했잖아요. 레벨업 많이 해서. 그럼 이거는 자체 발광인가요? 아니면 수급 상황 때문인가요? 수급 상황 때문에 그렇죠. 네. 본질 그래서, 자체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 좀 심플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네.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는 반사 효과다라는 걸 그것부터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투자하실 때 성관을 고리가 훨씬 쉽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대부분 자체 발광하기 어려워서 반사판 효과를 하는 걸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 발광을 하는 기업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이게 정부의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시장의 부양책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지수가 150개 종목으로 일본이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내에서 밸류업을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게 상장사 중에 1.2%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밸류업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들까지도 포함되게 된다면 이게 뭐 밸류업 지수일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증시가 레벨업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밸류업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네. 밸류업을 왜 하느냐에 대한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설에서 추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유명한 사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질문인데 밸류업의 본질은 사실은 정부에서도 원하는 것은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자체 발광을 할 만한 기업인데 자체 발광이 되지 않는 기업을 찾아서 네. 빛을 발하게 해주는 게 밸류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업에 내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재 가치를 충분히 홍보하거나 밝히지 않아서 내재 가치가 낮아져 있는 기업을 좀 발굴해서 올리겠다는 게 밸류업의 본질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수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내재 가치는 아주 높지 않은데 수급 상황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밸류업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주가가 오르거나 기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기업 자체의 가치 플러스 수급 상황이 맞물렸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은 보면 시장에서 느끼시겠지만 기업 자체의 밸류가 높은 기업들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지수를 만들어서 수급 상황을 좀 몰아서 뭔가 조금 약간 효과를 보겠다는 것으로 좀 읽히는 부분이고 오늘 아침 뉴스로 다 접하셨겠지만 미국의 PMI 지수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발표된 게.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47.2를 기록했는데 이게 보면 3월보다 네. 50 계속 5개월째 지금 50m로 밑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수급이 안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매크로 지수를 읽을 때는 매크로 지수는 항상 우리의 가늠자는 뭐냐면
지금 수급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겠느냐. 물론 9월 달에 미국 금리가 발표를 하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자, 그러면 수급이 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그나마 억지로 수급을 조금 몰 수 있는 쪽에 첫 번째 판단. 그걸 이제 정부에서는 밸류업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지수를 만들면 그나마 있던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150개, 100개 중 종목에서 아까 돈은 말씀드린 대로 한정적이니까, 네. 한정적이니까 자체 발행을 하는 골라라.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 두 개가 맞아떨어져서 시너지를 내는 기분 분명히 있다. 요거를 가리는 게 9월 장세에서는 본인 인사이트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실적에 따라주면서 수급까지 붙을 수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 사실 지금 밸류업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선언한 기업들 자체가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ETF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고배당 ETF랑 차이가 뭐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재밌는 인사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자산운용의 대표가 정격 바꿨어요. 6개월 임기가 남았는데도.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있죠. 하나자산운용의 대표가 갑자기 왜 바뀌었느냐. 네. 하나그룹에서는 뭐 원래 8월에 정기사니까 바꿨다고 이야기하지만 ETF 때문입니다. ETF. 네. 그러니까 하나자산운용의 ETF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최근 4, 5년간에. 그래서 중간에 대표이사가 3, 4번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ETF 실적이 안 좋은 거를 대부분 책임을 물은 거죠. 원래 하나자산운용이 ETF 시장에서 마켓시어 한 5위 정도 했었는데 지금 6, 7위까지 떨어졌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정권사 이런 곳에서는 ETF를 그나마 이런 시장에서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는 ETF를 만든다고 해서 어떤 시장은 ETF 주도로 많이 가고 있는데 ETF를 만든다고 해서 이 밸류업 지수의 ETF가 기존의 ETF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배당주는 따로 있는데 ETF를 한다고 해서 뭘까라는 질문. 네.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 그 현재 밸류업 지수에 그 편입되는 기준이 수익성, 자본 효율성, 주주 환원인데 사실은 배당은 마지막에는 주주 환원만 해당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주주 환원이 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배당도 일어나야 되고 자사주 소각도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업계 자체가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은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470개 정도 돼요. 470개. 그 470개 중에서 실제 소각하는 기업은 10%가 안 됩니다. 8.1%밖에 안 돼요. 그리고 470개 중에서 소각하는 기업은 한 40개 정도.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업들이 얼마나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질적인 질문 돌아오면 네. 밸류업 외치고 자사주 소각해라, 배당했다라고 하는데 왜 안 하지? 라고 물어보면 딱 답은 하나입니다. 지배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이래요. 제가 이제 이번에 두산그룹이 상장 합병 철회를 했잖아요. 네. 두산그룹이 합병 철회를 했지만 이득 보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자, 일단 두산 파켓이라는 기업을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에서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겨버렸어요. 네. 그거는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합병은 하지 않지만. 자, 두산그룹에서 캐시카우, 영업이익의 93%를 차지하는 두산 파켓이 돈을 벌면 오늘과는 뭘 해야 어떤 식으로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급여로? 많아야지. 급여로? 네. 배당으로 가져가야 배당으로, 되겠죠. 네. 근데 배당을 많이 하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두산 파켓이 배당을 하면 일단 모회사인 두산 로보틱스로 가죠. 네. 그죠? 로보틱스가 43%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1,000억을 하면 430억이 로보틱스로 갑니다. 로보틱스의 대주주는 주두산이에요. 주두산이 67%를 가지고 있어요. 3%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로보틱스가 또 배당을 해야만이 네. 두산으로 또 돈이 가죠. 그리고 두산그룹이 그 돈에서 또 배당을 해야 오늘일가에게 돈이 가는데 근데 오늘일가 입장에서 잘 보시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겠죠. 네.
일단 배당을 3번을 해야 직접적으로 돈이 와요. 그러니까 3번을 하면 세금도 3번 내야 돼요. 배당 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올라오면서 계속 지분율대로 하락을 해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까지 배당을 할 필요가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돈을 이익잉여금으로 챙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할 말이 있죠.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로 우리는 배당을 뭐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두산에서 오늘들 하고 싶었던 게 손자회사로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네.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자회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자회사로 하면 또 하나 이득이 있죠. 근데 지주회사법에 보면 M&A를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M&A를 하고 싶어도 손자회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M&A를 하려면 100%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만든 거예요. SK그룹에서. 네. 그런데 이걸 손자회사가 아니라 그냥 자회사를 만들어버리면 30% 지분 확보해도 M&A가 가능한 거예요. 그 많은 캐시를 활용하고 싶겠죠. 이 두 가지 때문에 합병을 하는 건데 자, 이런 구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밸류업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기성정결 지배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를 확보하는 이유도 사실은 지배구조 개편에서 경영권 승계나 할 때 자사주의 마법을 부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사주를 했다가 인적 분할해서 지금처럼 두산처럼 하면 자사주가 의결권주로 환생을 해요. 네. 얼마나 이득이겠어요? 5%. 그러니까 자사주를 확보를 하지만 소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배당을 네. 하지 못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업 주수 이야기를 하지만 네. 결국에는 전문가들은 아는 거죠. 밸류업의 핵심은 우리나라는 이 지배구조를 흔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개인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과 자사 소각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금융사가 자사주나 소각이나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너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읽어내셔야 자사주를 아무리 매입해도 소각하지 않을 걸라고 읽어내셔야 되고 그런 걸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말고 또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내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말 안착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게 필요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근이 없다. 당근이요? 네. 네. 채찍만 있나요? 채찍도 많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네. 그럴 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을 하면 확실하게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안 하면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네.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그러니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상장사를 선별해서 지수로 모이는 밸류업 지수를 이달 안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증시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의 다양한 혜택들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부터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외국인이 다시 현선물 매도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루 아무래도 대책이 좀 필요하겠고요. 뭐 혼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 이데일리 TV 마켓나우 2부, 3부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